이어서 김강림 시인의 작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인데요. 첫 번째는 다리목이라는 작품, 두 번째 분석한 작품은 꽃과 잃어버린 신, 세 번째 작품 못은 박혔는데입니다. 자, 역시 전쟁의 상처와 고통이 나타나는데, 일련을 보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구사는 상당히 직설적이고 개념적인 형상화 방식이죠. 지난 시간에 이미지와 개념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전쟁이라는 단어는, 시어는 역시 이미지가 아니고 개념어입니다. 김강림 씨는 개념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보여줍니다. 나비가 날던 머리 위 바로 밑까지 스쳐갔는데, 나비는 이미지겠죠. 나비는 전쟁과 대립항을 이룬다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에서 나비는 전쟁과 상당히 대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평화를 암시하는 그런 시어다, 이미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머리 위 바로 밑까지 스쳐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평화를 훼손시켰다, 그죠? 그래서 전쟁이 우리 일상의 평화를 훼손시켰다, 이렇게 일단 의미는, 일련의 의미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일련은 중간에 생략했고요. 못이 등장하고 크리스토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백히 성경적 모티프 혹은 기독교적 모티프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요. 못이라고 하는 시어도 이미지죠.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시각적 혹은 또 감각적 효과를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니까, 특히 여기서 그리스도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시에서 일종의 패러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작품이 창작되었고, 독자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조금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죠. 못은 아무데나 박혀져 있다. 그리스도가 손바닥을 내민 탓이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는 굉장히 강한 암시와 상징의 밀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김강림의 다른 작품들을 읽으면서 상당히 언어가 일상적 어법으로 혹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식적인 보통의 방식으로 구사된 시들을, 구절들을 발견했는데, 그리고 시어도 이미지, 예리한 혹은 투명한 이미지보다는 추상어나 관념어가 많이 사용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쉽다, 형상화 방식에서 아쉽다 그랬는데, 이 연을 보면 상당히 뭔가 압축된 시적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깊이 있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못이 아무데나 박혀져 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가 손바닥을 내민 탓이다 그랬어요.
이 두 문장은 상당히 전후 맥락을 생략하고 비약적으로 혹은 충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과 뭡니까? 비교해 보면 약간의 변형이 있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패러디입니다. 원래 어떤 작품이 있는 것을 차용하되 변형시키는 것이 패러디죠. 그래서 여기서도 패러디의 기법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아무데나 박혀져 있다. 못을 박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못 박은 군인들이고 그것은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황제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현실적인 어떤 힘, 그죠? 제국의 힘, 이런 것이 이 시에 못을 박은 주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박혀 있으니까 이것은 무작위적으로 혹은 비합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뭐 성경에도 그런 원래의 의미가 있겠죠. 죄가 없음에도 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죠. 아무데나 박혀져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시가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구사하는 일상적인 언어는 대체로 이렇게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고 하나의 의미만을 전달하죠. 그게 좋은 의사 표현이죠. 의사소통에서 일상 언어나 논문에 구사하는 언어 같은 언어들은 그래서 지시적 언어다.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표현해야 그것은 효과적이고 좋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시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단순한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일상 언어는 시에서는 좋은 시가 아니죠. 좋은 표현이 아니죠. 자, 이처럼 다양한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 그런 시적 표현이 더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손바닥을 내민 탓이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본에서도, 원본 사건, 원래 사건에서도 예수는 죽기 싫었죠. 그죠? 이 잔을 마시기가 싫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한편으로는 비자발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자발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자발적인 어떤 희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의 입장에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손바닥을 내민 탓이다. 못이 아무데나 박혀져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 두 문장 사이에 생략도 많이 있겠죠. 비약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더 시적 표현에서는 좋다는 겁니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일상 언어로 그냥 서술하는 것보다요. 압축과 암시와 상징성이 그 시의 표현의 밀도를 그리고 깊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죽음을 자처했다. 일단은 그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있고, 거기에 못을 박는 군인들은 아무데나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년 전쟁은 나비가 날든 머리 위에 바로 밑까지 스쳐갔다. 전쟁의 사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과 비추어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전쟁은 원치 않는, 그죠? 이 화자, 시적 화자 혹은 김강림이라는 시인 혹은 우리 민족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발생한 것이죠. 전쟁의 그 상처와 고통은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다가 인용했다.
아니면 패러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을 보세요. 내 옆구리가 채인 것은 못이 닳아 빠진 까닭인지 모르겠다. 또 뭔가 상황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의 일상적인 언어 구사와는 달리 굉장히 생략과 비약과 도약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장면이 예수가 못 박히는 장면에서 바로 어디로 이동했어요? 내가 옆구리를 채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희생당한 것하고 내가 지금 폭력을 그죠? 당한 거, 그죠? 피학적 나는 희생자죠, 그죠? 피해자죠. 옆구리를 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이 닳아 빠진 까닭인지 모르겠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과 지금 이 1950년대 시인이 화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대등하게 혹은 그 인과관계로 혹은 상동성 서로 그죠? 상동하는 그죠? 서로 동등한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다음 행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이 닳아 빠진 까닭인지 모르겠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그저 희생의 사건인데 내가 지금 옆구리를 누구에게 채인 것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죠.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희생을 당했는데 혹은 피해자인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과 비유하면 그 못이 그죠? 못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에서 굉장히 핵심 그죠? 이미지 핵심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못이 이제 닳아서 빠졌다. 그 예수의 희생의 그 가치가 지금은 퇴색이 되어서 아주 사소한 자기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지금 변질된 상황을 상당히 좀 아이러니 혹은 냉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못이 닳아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연 사이에 엄청난 뭐예요? 시적인 사건이 압축돼 있죠. 농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손바닥에서 나의 일식을 위하여 이랬어요. 이 구절도 만만치 않게 비유가 농축돼 있습니다. 밀도가 그래서 시적 밀도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일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의 의미만을 그냥 직설적으로 독자가 전달받으니까 그런 시는 독자에게 어떤 인식의 충격, 감각의 충격 이런 걸 못 줍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그러나 그 이미지도 그냥 단순하게 평범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농축해서 밀도를 가지고 구사를 하고 이미지만이 아니고 이미지를 실어 나르는 그 표현에 있어서 패러디 혹은 아이러니, 냉소 등등의 다양한 어법, 그죠? 그걸 어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미묘한 목소리의 변화를 어조의 변화를 줘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같은 시인의 작품인데 김강림 시인의 작품인데 어떤 작품 혹은 같은 작품 한 편에서도 어떤 구절은 밀도가 낮은데 어떤 구절은 밀도가 높죠.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시를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가지고 있는 그 효과 혹은 밀도, 예술적 가치, 형성화 수준 이런 걸 같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마지막 연도 봅시다. 그리스도의 손바닥에서 그리스도가 손을 내민 탓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사건과 연속해서 해석하면 손바닥에 아무렇게나 군인들이 못을 박았겠죠. 그러면 그 손바닥이
못이 박힌 그 손바닥이 나에게는 일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식. 그죠? 일식은 그냥 일종의 자연 현상으로 보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가로막아서, 그죠?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의 빛이 가리는 현상이 일식이죠. 객이 일식. 그죠? 우리 실제로 이런 자연 현상은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예고가 되고 그래서 관찰도 할 수 있죠. 자, 일식이 의미하는 것은 또 굉장한 암시성 상징성이 있겠죠. 태양의 빛이 가려서 어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손바닥이 못에 박혔다는 것은 이 화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일식이다. 태양이 뭐예요? 일종의 신의 은총인데 그것이 잠식되어서 어두워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또 묘합니다. 표현을 길게 쓰지도 않았어요. 짧게 썼는데도 더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 시의 비밀입니다. 길게 쓴다고 시의 깊이가 깊어지거나 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짧게 쓰더라도 그 안에 농축성이 있으면 시가 더 밀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보세요. 나의 일식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못이 박힌 것은 나에게는 마치 태양빛이 지구에 가린 일식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건 1차적인, 그것만 해도 1차적인 비유로서 상당히 효과적인 비유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의 일식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일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가 손을 내밀었고 거기에 군인들이 아무렇게나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3년, 세계의 연을 좀 더 엄미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해 보면 그 안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굉장히 미묘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농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가 좋은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주제를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관념어나 추상어를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게 가장 아마추어 수준이고, 이렇게 고도의 비유, 이미지를, 기본은 이미지죠. 기본은 추상어를 쓰지 않고 이미지를 구사하되 그걸 고도의 이 표현법, 어법을 어조라든지 뭐 다양한, 여기도 어조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도 어조고요. 아무렇게나, 그리고 일식을 위하여. 아무튼 짧은 이 세계 연이 이 작품 전체에 굉장히 복잡 미묘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는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사용되었죠. 기본적으로 패러디, 그다음에 뭐 아이러니, 뭐 냉소, 뭐 다양한 이제 어법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못이라고 하는 그리고 손바닥, 일식 등등의 이미지를 구사했죠. 그리고 제목도 못은 박혔는데입니다. 이 제목도 상당히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아요. 못은 박혔는데 하고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 표현, 이 세 번째 시를 통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이 시는 전쟁의 상처와 폐허와 함멸을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박힌 못과 내 옆구리가 채인 것을 나란히 제시하는 병치은유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전쟁이 발생한 것은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못이 박힌 것과 내 옆구리가 채인 것과 거의 뭡니까? 대등한 어떤 의미를, 뭐 대등하지는 않겠죠.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상징 혹은 이미지인 못이 중요하죠. 못은 고난이나 희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패러디한 것이니까요.
못은 아무데나 박혀져 있다는 것은 전쟁의 이 참상이 어떤 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그죠?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이 인가율이죠. 전쟁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여러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것은 부조리죠. 그죠? 그 안에서 왜 인간이 죽어야 되고 왜 아군과 적군이 구분되고 그죠? 왜 살상 무기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죽여야 되는지 그건 이 불합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박혀 있다라는 것이 그런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것인데 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박혀 있다는 이 표현이 여러 의미들을 다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굳이 해석한다면 전쟁이 어떤 인가율로도 설명되지 않는 맹목적인 폭력성에 기인한다. 이건 내가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김강림 시를 가지고 1차 과제를 하든 또 다른 시인을 대상으로 1차 과제를 하든 새로운 해석들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 이미지 하나하나 그죠? 새로운 해석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해석을 했지만 아무데나 박혀 있다는 것을 못이 아무데나 박혀 있다는 것을 다르게 또 해석해 보는 시도를 자꾸 해야 이게 문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손바닥을 내민 탓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양이 된 예수의 태도를 암시하지만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그 사건 전후 맥락에서 예수는 이 잔을 받기 싫었죠.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그죠?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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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다니 그죠? 주여 주여 뭡니까? 저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고 원망을 하면서 죽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죽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죽기 싫었지만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 잔을 그 독배의 잔을 마신 거죠. 못이 달아 빠진 것은 그 순간 희생이 지금은 어떤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한 것은 그 예수의 죽음에 비교하면 정말 하잘 것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냉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민족 상잔의 그죠? 이 전쟁은 그 개인적인 그 피해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희생과 고통을 가져오는 사건이죠. 이런 것이 이 작품 속에 다 그죠?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해야 되고 이미지로 얘기해야 된다. 추상 개념으로 얘기하거나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풍부한 효과가 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비유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세계연에서 그런 효과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화자자신의 자괴감 이건 냉소적이죠. 자기 자신은 그죠?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은 상당히 자괴감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달아 빠졌다 그랬으니까요. 하나의 지점에 오버랩시키는 비유의 적절한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기 자신의 자괴감을 하나의 지점에 중첩시킴으로써 일종의 희생제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세 시인의 음악성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김광림 시인이 이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라는 3인 공동 시집에 수록한 10편의 시를 3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우선 음악의 요소는 물론 전쟁을 그죠? 극복하는 어떤 중요한 방법으로 음악을 채택했지만 그것이 관념적 음악, 그죠? 노래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거나
관념적으로 그냥 나타난다. 그게 작품 자체에 체화되어서 즉 완전히 녹아들어 가지고 작품 자체가 음악성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개념으로, 그죠? 의미로 그냥 시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노래라는 시어를. 그러니까 관념적 음악이다. 비교를 해보세요. 김종삼은 묘연한 음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념적 음악이다. 그리고 이 음악의 운동성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 자체가 어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제의식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음악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시의 주제 혹은 의미는 신의 상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공통분모입니다. 김종삼 시인도 그렇고 김강림 시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시인 두 사람까지는 일단은 이 3인 공동 시집에 수록된 세 편의 시에서 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신을 갈망하지만 그 신이 구원의 손길을 내려다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시인에게 있어서, 김종삼과 김강림 두 시인에 있어서 신이 부재한다 혹은 신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김강림 시인이 더 강하죠. 그래서 더 혐오의식이 김강림 시인이 김종삼보다는 강하다. 왜? 김종삼은 궁극적으로는 신이 구원의 손길을 내려다 주진 않지만 그의 시에, 김종삼의 시에는 신의 그 존재가 상당히 암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김종삼의 경우는 임재와 부재 사이에 있고 신이 존재하는 모습과 부재하는 모습 사이에, 그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김강림은 아예 신이 부재하는 모습으로, 상실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내 해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다른 어떤 연구 대상인 시인의 작품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포착하거나 리듬을 포착하거나 어조를 포착하거나 혹은 어느 하나만의 분석소가 아니라 몇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새롭게 해석해 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시인입니다. 전봉건이죠. 이 옆에 이제 결론적으로 붙인 이 핵심 키워드는 생명의 음악 순환 범신론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 제목을 붙이고 작품을 분석한 게 아닙니다. 작품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런 결론을 얻어서, 다만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이 결론을 앞에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것 뿐이지, 순서를 보면, 그죠? 시를 연구하는 혹은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먼저 얻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납적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을 알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연구는, 문학을 포함해서 모든 연구는 어디에 도달할지 모르고 계속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상에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죠? 이미지에 혹은 리듬에, 화자에, 어조에 라고 하는 이것은 형식이니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건 증거죠. 그죠? 어떤 증거들을 과학적 분석을 하는 것. 수사관들도 요즘은 과학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심정적으로 A가 범인이다 하고 막 때려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무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증을, 즉 현상을,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분석을 해 나가서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시를 분석할 때 바로 그 물증에 해당되는 게 시의 형식들입니다. 형식은 정구로, 즉 현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요. 표면에 드러나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범인을 찾는 거, 그죠? 그게 시의 의미, 어떤 주제인데 처음부터 그걸 알았다고, 그죠? 설정하고 머릿속에 선입관을 갖고 수사를 계속하게 되면요, 분석을 계속하게 되면요,
아닌 것도 그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닌 것도 그게 범인인, 그 사람이 범인인 것처럼 자꾸 보여요. 그래서 그걸 치우고 백지 상태에서 이 분석을, 그죠? 내가 정답을 모른다고, 그죠? 철저하게 모른다고 하고 전제하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충실히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 과정에서도 너무 비약하면 안 되고요. 그 물증이 보여주는 것만을, 그죠? 자기가 중간 뭡니까? 의미로 채택하고 계속 나가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최종적인 의미에 도달해야 됩니다. 내가 논문을 그렇게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과제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논문을 쓸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평론을 쓸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뭡니까? 최종 독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이게 무죄다, 무혐의다라고 판정받지 않고, 이 논문이 설득력이 있다, 이 논문은 좋은 논문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전봉권의 이 10편의 시가 이 3인 공동시집에 수록된 10편의 시에서 음악적 특성을 포착해서, 음악적 특성이니까 형식입니다. 그 안에서 결국은 그 음악적 특성이 순환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범신론적인 어떤 주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거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봉건은 전쟁과 음악과 희망가의 사기에 해당되는 1955년부터 56년 사이에 창작한 작품 중에 10편을 수록한다. 그랬으니까 앞에 있었던, 앞에서 공부했던 김종삼, 김광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더 일찍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을 이미 몇 건 냈고, 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시 창작 시기를 구분했어요. 그 중에 사기에 해당되는 55년부터 56년에 창작한 작품도 여러 편인데 그 중에 10편을 골라서 실은 것입니다. 자, 그 지점이 조금 다르고요. 이 시들에서 발견되는 것은 전쟁의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어나는 자연의 생명체이며 그것이 발산하는 역동적인 노래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전봉건의 이 시들은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 3인 공동시집을 내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죠. 자, 한번 봅시다. 2월은 오고 3월은 오고 무너진 다리에 4월은 오고 강물은 흐르고 그랬어요. 자, 1년만 먼저 한번 분석해 봅시다. 굉장히 단순하고 쉽죠. 단순하고 쉽고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아마추어 시인들은 시를 일상적인 언어로 그냥 평범하게 구사한다. 그 안에 이미지도 비유도 상징도 밀도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1년만 놓고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시인인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쓰잖아요. 그죠? 밀도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어떤 형식적 특성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앞에서 시에서 형식적 특성으로 뭡니까? 비평가나 연구자가 포착해야 되는 것은 이미지만이 아니죠. 이미지는 비유나 상징을 만들어냅니다. 이미지 위에 리듬도 있습니다. 화자와 어조도 있고요. 자, 이 1년만 놓고 보면요. 이게 리듬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시 창작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아마추어 같지만 이 안에 리듬감이 있습니다. 리듬감은 어디서부터 나타날까요? 이 반복이죠. 요 세 개의 오구가 1행에 두 번이나 나오고 1행에 두 번 나오고 2행에 한 번 나오니까 굉장히 자주 나왔죠. 그것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에도 심장의 박동, 이게 반복 아니에요? 그죠? 하루의 일과 반복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고 다시 자는 이 반복 속에서 우리의 경험 자체가 반복인데 음악성, 노래, 리듬 이건 다 반복이 기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고도 있죠. 고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죠. 자, 이것도 반복입니다. 특정한 절도 반복될 수 있고요.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단순한 것이지만 이 안에는 리듬이, 즉 음악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봉근의 시세계 전체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 작품의 일련이 갖고 있는 특성은 리듬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 언어로 썼지만 어떤 시적 형식을, 특정한 시적 형식을 효과적으로 구사한 거죠. 2월이 오고 3월은 오고 무너진 다리에 4월은 오고 강물은 흐르고 했으니까 보세요. 계절은 이 전쟁의 비극적 참상 속에서도 계속 뭐예요? 흐른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겁니다. 회귀. 계절이 계속 봄이 또 오는 거죠. 아무리 전쟁에 고통이 있어도 봄이 또 와서 신달래 개나리가 또 피어납니다. 그것을 강물은 흐르고라고 하는 이 자연물에 이것은 계절이고 2월, 3월, 4월은 계절이고 강물은 자연이죠. 자, 그러니까 계절과 자연의 순환성을 이 일련은 뭐예요? 의미로 담고 있죠. 형식으로는 반복의 리듬감을 통해서 그 계절과 자연의 순환성을 표현했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리듬의 효과를 살려서 일련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 회귀하는 이 자연과 시간은 그 자체가 생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앞에 두 시인과 비교해서 전봉근 시인의 시에는 일종의 낙관적 어떤 의식이, 시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자연의 생명력 혹은 계절의 순환 이런 데서 온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다 이 일련을 조금 뭐예요? 깊이 있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단순하고 쉬운데 그걸 좀 분석할 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고급 독자가 되겠죠. 일반 독자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마는데 고급 독자가 되거나 연구자가 되거나 비평가가 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입니다. 그것은 나의 눈시울에 따시한 그것은 눈물이었다 이랬어요. 이제 눈물이 이연에는 등장합니다. 일련에는 자연과 계절의 순환성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얘기했고 이연에서는 나의 눈시울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이 시 한 편 속에서도 그 의미를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내야 됩니다. 한 편의 시 속에서 어떤 시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울 때는 내가 여러 번 했죠. 다른 그 시인의 다른 작품들을 다 뭐예요? 참고해봐야 됩니다. 눈물이 다른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눈물이 슬픔의 눈물인지, 그죠? 아쉬움의 눈물인지, 아니면 생명력을 표현하는 눈물인지 이해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뤄진 것은 없었다고 3년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이나 후회, 슬픔 이런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는 이 작품 한 편의 작품 안에서 일단 이 눈물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1차적인 거니까요. 이제 역시 아마추어 이 시를 분석하는 아마추어들은 눈물이 나오거나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시어가 나오면 햇빛이 나오거나 밤이 나오거나 검은색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냥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걸 그냥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아주 아마추어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작품 안에서, 한 편의 작품 안에서 이 눈물이 혹은 밤이, 그죠? 검정색이 혹은 흰색이 가지는 의미를 그 작품 안에서 최대한 역시 물증을, 증거를 동원해서 해석해내야 됩니다. 또 비유하자면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범행 현장을 철저히, 그죠? 보존하고 물증을 찾으려고 형사들이 엄청 노력하죠. 근데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주변의 물증들에 의해서 이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물증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물증들이 이 A라는 결정적 물증을 뒷받침해주는, 그죠? 그시면 이건 더 확실한 것이고요. 다른 물증들이 이 A라는 물증과 다른, 그죠? 증거를 계속 제시한다면 이건 의심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편 속에서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냥 때려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통념에 의해서, 그죠? 그게 바로 내가 여러 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심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증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석해야 되고, 이 한 편의 시에서 정확한 해석이 도출되기 어려우면 정봉근 씨의 다른 작품들에서 또 유사한 현장들을, 그죠? 검색해봐야 되는 거죠. 검증해봐야 되는 거죠. 이뤄진 것은 없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나무와 나뭇가지마다 서린 전사자의 아직도 검은 외마디 소리들을 위하여 수액은 푸른 상승을 시작하고, 자, 수액은 나무의, 그죠? 어떤 액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액입니다. 푸른 상승이라 그랬으니까 나무는 이 전쟁의 상처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푸르게 생명력을 다시 상승시켜서, 수액이 상승해서 나무가 다시 생명을 갖는 거죠. 그럼 1년과 이 연은 연속되어 있습니다. 계절이 순환해서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과 또 강물이 흐르는 것과 이 나무의 수액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꽃을 피우는 것과 다 같죠. 그러니까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상실의 눈물, 이런 의미의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은 생명력이라고 하는, 인간도 생명을 가진 어떤 생명체니까 생명력이 가진, 그래서 그 눈물의 액체의 이미지가 이 나무의 수액과 연결되는 이미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편의 시 속에서 그걸 최대한 물증을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 물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해석자의 나름의 해석에 의해서 더 설득력 있는 새로운 해석으로, 그죠? 해석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나름의 해석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물증을 확보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무인지대의 155마일의 철조망 속에서도 새들의 노래와 꽃송이의 중심이 바라는 하늘과 푸름은 변함이 없었다. 그죠? 자, 155마일의 철조망은 바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으니까. 그죠? 새들의 노래와 꽃송이의 중심, 그리고 하늘, 푸름, 이것은 다 뭐예요? 자연의 생명력이고 계절의 순환 다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통하는 것입니다. 푸르다는 색깔이 지금 수액이 푸른 상승을 시작한다는 이 푸른 색깔과 하늘과 푸름은 변함이 없다. 하늘과 푸름은 이랬으니까 이 푸름이 또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푸른 색깔이요. 이것도 희망을 혹은 생명의 희망찬 생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뭘요? 이뤄진 것은 없었다. 어찌 보면 실제 전쟁을 겪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엄청난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전봉근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런 시를 쓰는 것은 그 현실을 극복하는 어떤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시 정신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다. 즉 현실 그대로를 표현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는 희망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다. 나의 눈시울에 따시한 그것은 하면서 또 눈물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생명의 에너지, 그죠? 생명력의 원동력, 원천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자, 그러면 이 작품은 1년에서부터 리듬감을 그죠? 효과적으로 시적 형식으로 구사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 작품에도 뭐가 이미지가 상당히 효과적인 창작 방법론으로 사용되었고 그 이미지는 핵심이 뭘까요? 강물의 물기와 눈물의 물기 이게 다 연결되는 이미지죠. 액체의 이미지죠. 그죠? 다른 어떤 이미지들을 뭐예요? 극복할 수 있는 전쟁의 상처를 전쟁의 상처도 많이 나옵니다. 철조망도 나오고 뭐 그죠? 여러 가지 휴전선도 나오고 뭐 나오죠. 철조망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사자 등등이 나오는데요. 강물과 눈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수액 세 가지네요.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액체 이미지죠.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 이미지는 역시 물 이미지. 그것은 크게 세 개서로 유형이 나타나죠. 하지만 그건 다 의미는 연속적이다. 연결된다. 뭐와 뭐가? 강물과 눈물과 수액이 연결되죠. 제목은 강물이 흐르는 너의 곁에서입니다. 자, 분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전봉근의 시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석이요. 비유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미지와 비유를 사용했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한 이미지 혹은 1년에서 우리가 분석한 리듬, 어찌 보면 상당히 특별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적, 리듬적 형식, 이미지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형식 분석은 우리 수강생들도 대체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거나 더 난이도가 높은 형식 분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대체로 잘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분석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이 시에서 핵심 이미지로서 일반적으로 눈물은 상처에서 오는 슬픔과 좌절의 의미로 이해되기 쉽지만 여기서 눈물은 생명력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도 우리 수강생들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시한 눈물이라고 이 앞에 간형사를 붙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따시한. 그리고 이제 이 따시한 눈물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일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물 이미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이냐, 혹은 어느 것이 더 원인을 제공하느냐. 동등한 것 같지만 동등하지는 않겠죠. 강물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수액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눈물은 화자가 흘리는 거잖아요. 나의 눈물이죠. 한번 볼까요? 그렇죠. 나의 눈시울에 따시한 그것은 눈물이었다 했으니까 눈물은 화자 자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럼 강물, 수액 이거는 화자 자신의 것은 아니죠. 어느 것이 더 먼저일까? 자,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더 깊이 있는 해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2월은 오고 3월은 오고 4월은 오고 강물은 흐르고에 나타나는 계절의 순환 그리고 강물의 자연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어떤 생명력은 일종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수요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눈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봉근 시에 나타나는 이 생명력은 희망과 의미로 따지면 희망이고 이미지로 시적 의미로는 생명력 혹은 희망인데 이 생명력과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자연의 생명력, 자연의 에너지로부터 온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물은 그 힘으로부터, 그 원동력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물 이미지라도 그것이 어떤 순서, 어떤 원인과 결과, 질서가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과 계절과 강물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것은 역시 순환성 혹은 유동성이죠. 첫 번째는 흘러간다는 것이고요. 계절도 흐르지만 강물도 흐르죠. 그 다음에는 순환이죠. 돌아오는 거죠. 2월이 하고 3월이 오고 4월이 오는 것은 계절은 순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동성과 순환성인데 전봉근 시를 지배하는 생명의 노래는 인간과 자연과 우주가 공통적으로 가진 유동성과 순환성의 원리를 시인이 자각할 뿐만 아니라 체득하는 데서부터 산출된다. 왜 이런 얘기를 했나 하면요. 자각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해한다. 자각한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체득한다는 것은 몸으로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 자연의 생명력으로부터 이 에너지를 얻는데 전봉근 시인은요. 그걸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르겠죠. 이걸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뭐예요? 시에서 의도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리듬을 이렇게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리듬감이 생기는 거야. 이 시 읽다 보면요. 이 시는 앞에 김종삼이나 김광림과는 다른 시 자체가 굉장히 리듬감을 가지고 잘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의 생명력이 시인에게 체득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 음악성이 이 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화되는 거겠죠. 2음절이나 3음절이 사음복 율격으로 이건 이제 리듬 분석입니다. 형식 분석 중에서도 이미지 분석이 있고 비유나 상징 분석이 있고 리듬 분석 혹은 운율 분석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운율을 분석한 것입니다. 3월은 오고 2월은 오고 3월은 오고 보세요. 세자 두자 세자 두자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오고라는 단어가 시어가 3번 반복됐고 고라고 하는 조사가 4번 반복됐다 정도만 얘기했지만 이건 더 이제 세밀하게 분석하면 리듬 분석을 하면 3음절과 2음절이 반복되죠. 3, 2, 3, 2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단순하지만 음악적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무너진 다리에 4월은 오고 강물은 흐르고 주로 2음절 아니면 3음절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반복되면서 리듬감이 형성되고요. 또 흐르고 오고 같은 어미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그죠? 동일한 어문이나 음절이 반복될 때 어미율이라고 합니다. 위치란 뜻입니다. 어미율. 그래서 유동적이고 순환적인 율동이 이 작품에 체득되어서 나타난다. 또한 이연의 한 문장에서 반복되는 치시대명사 그것은 자 이연에 반복되죠. 그것은 보세요. 이연 그것은 2번 나왔죠. 이 전봉근 시인이 그 언어 감각이 없어서 그죠? 언어가 미숙해서 이 짧은 세 줄에다가 그것은 2번이나 나왔을까? 그죠? 그것은 2번 나왔어요. 오고도 3번 나온 것처럼 그것은 이렇게 너무 단순한 어떤 기법이지만 그죠? 너무 단순한 기법이지만 그 효과는
어떤 리듬감뿐만 아니라 의미의 강세, 의미의 강조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라고 하는 게 2연에만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죠. 그것은 마지막 연에도 그것은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끝날 때 그것은 하고 끝나요. 이것도 의미의 강조, 그죠? 리듬감 플러스 의미의 강조,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정도는 우리 수강생들이 잘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시를 이제 리듬 분석 혹은 형식 분석, 이미지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죠. 작품을 분석하는 수준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한다면 이 강의실에서 우리 국어국문학과 전공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강생들은 문학 작품을 읽는 일반 독자가 아닙니다. 고급 독자라고, 그죠? 그 눈높이를 설정하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작품을 읽고 금방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난해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지금까지 공부한 조지훈, 김종삼, 김광림, 전봉건 한 명도 난해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읽으면 우리 일반 독자들도, 여기 수강생들은 고급 독자입니다. 고급 독자인데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급 독자이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은 이걸 좀 더 어렵지 않은, 그죠? 쉬운 시지만, 평범한 시지만 이렇게 분석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죠? 형식 분석들을 하면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보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해서 연구자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비평가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이런 것을 지금 기본 지금 눈높이를 맞추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율과 결합되어 유동적이고 순환적인 음악적 율동을 구현한다. 그리고 이제 지시대명사 그것이, 그죠? 2년에 2번 반복되었고 6년 마지막 년에도 또 2번 반복되면서 이것도 어떤 리듬의 효과뿐만 아니라 의미의 효과까지 만들어낸다. 지시대명사가 이렇게 계속 쓰이면요, 어떻게 돼요? 독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한 곳에 모으는 효과가 생기죠. 그것은 했으니까요. 그래서 쉬운 시도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을, 구체적이고 물증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뭔가 새로운 의미까지 도출하면 더 좋은 것이죠. 아무튼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분석력과 해석력, 그죠? 분석은 물증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분석력이고, 해석력은 거기에 조금 더 자기의 나름의 의미 해석을,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그게 해석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에 시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비평을 연구하고, 아무튼 작품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작품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요, 이 분석력과 해석력을 얼마나 향상시키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물증을 확보하면서 분석해보고, 또 해석력도 최대한 발휘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이뤄진 것은 없었다의 율격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고 있다. 이뤄진 것은 없었다가 이 인용한 부분에서 2번 반복되지만 여기 중간에 생략했으니까요. 생략된 게 없군요. 이 작품은요. 2번 반복됐는데 이것은 또 나름의 강조가 있죠. 왜? 이 짧은 하나의 문장이, 그죠? 짧은 구절이 한 연으로 구사됐으니까요. 굉장한 강세가, 이 의미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이뤄진 것은 없다. 이것도 한 번만 쓴 게 아니에요. 2번이나 썼죠. 그러니까 주제를 형상하는데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죠?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전쟁을 겪었지만 우리는 상실한 게 없다. 이런 얘기니까요. 너무 단순한 주제를 직접 표출했지만, 그래도 뭐예요? 아까 여러 번 얘기했죠. 의미를 직접 표출하는 것은 시에서 수준이 높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의미를 직접 표현했는데 주제를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뭐예요? 리듬의 효과 같은 것을 살리고 강조의 효과를, 강세의 효과를 지금 살리고 있어서 그나마 나은 것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작품에서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 전봉건 시에서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는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유동적이고 순환적인 생명력, 이게 이제 이 작품에 잘 나타나 있죠. 유동적이고 순환적인 생명력은 시의 음악적 기법에도 개입되어 시 자체에 체현되고 있다. 그죠? 이 시 전체에 음악적인 형식에 상당히 체현되어서 나타난다. 구현되어 나타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적인 리듬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도 있어요. 특히 물 이미지, 강물, 눈물, 그리고 뭐예요? 수액.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정봉건 시에서의 음악의 특징을 생명의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음악, 살아있는 음악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음악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음악.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학의 아주 기본 개념으로 이 생명을 재해석하면 이건 에로스의 음악입니다. 에로스. 너무나 잘 아는 용어죠. 에로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계속 연구하면서 인간의 본능을 설명할 때 이게 약간 옆길로 새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에로스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인문학에서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철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모든 분야의 이 기본 개념들, 프로이트의 기본 개념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대체로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에로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음악 할 때 이 생명에 해당되는 가장 근접하는 정신분석학의 용어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음악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에로스라는 이 개념이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약간 이제 옆길로 새서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을 연구했죠. 인간 정신을 연구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의식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잖아요. 이걸 보통 우리가 정신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 이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이성 혹은 의식 차원만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했지만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그죠? 그전에도 무의식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학문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프로이트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에 대한 학문인데 이 무의식과 의식 다 합해서 정신이라고 본 것이니까 자신의 학문의 이름을 정신분석학이다 이렇게 붙였겠죠. 정신분석학은 이 무의식을 주로 연구하는데 이 무의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 본능도 있어요.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걸 다른 말로는 충동이라고도 말합니다. 다 뭐에 해당돼요? 무의식의 한 영역들이죠. 왜? 이것은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세계니까요. 광기 이런 것들도 다 비이성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어떤 요소들. 본능, 충동.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본능과 충동은 후천적이기보다는 타고나는 거겠죠. 인간도 생명체이고 생명
학에서 따지면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니까 충동, 본능을 타고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뭐 혼자 머릿속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의사니까 계속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계속 이제 임상은 의학적 치료를 의미합니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론을 이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인간의 본능, 인간의 충동, 인간의 무의식, 인간의 감정 이런 것까지요. 감정도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이에요. 왜?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의식, 이성의 차원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영역에 속하니까 그걸 다 연구해요. 자,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 혹은 충동을 뭐라고 처음에는 학설을 세웠나 하면 자기 보호, 자기 보존 충동. 본능이라고 예전에는 보통 표현했는데 요즘 충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보존 충동이에요. 그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죠? 생명체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을 먼저 갖고 있어요. 그 자기 보존 충동에 대립되는 충동이 있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죠. 그게 성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원성을 가진다고 봤어요. 이원성이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립관계다라고 봤어요. 대립관계. 자기 보호하려는 본능과 성욕을 가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서로 대립되는 어떤 기본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계속 임상을 그리고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걸 학설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자기 보호와 성충동은 이원적, 즉 대립적인 충동이 아니고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즉 하나로 한 통에 모아야 된다. 하나로 이걸 결합시킵니다. 이게 바로 거기에 붙인 용어가 에로스입니다. 그렇죠? 우리 에로스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학문적으로 따져가 보면 프로이트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로스라고 하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은 자기 보호 플러스 성욕이다. 이걸 이제 에로스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에로스 이론에 도달했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본능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왜? 경험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왜? 자기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떤 새로운 본능을 발견한 거야.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죽음 충동입니다. 에로스의 충동과 또 대립되는 또 이원 구조를 또 찾아낸 거죠. 처음에 1차 이론에서는 자기 보호 충동과 성 충동이 대립적인 이원 구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하나로 모아서 에로스라고 하고 계속 연구를 하던 과정에서 이 에로스와 또 대립되는 새로운 인간의 본능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타나토스입니다. 타나토스. 그걸 이제 번역하면 죽음 충동이에요. 에로스를 번역하면 삶 본능이고 삶. 그래서 이 생명은 에로스에 가깝죠. 삶. 에로스의 삶의 에너지, 충동. 거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연도 에로스를 갖고 있고, 그죠? 인간도 에로스를 갖고 있고, 우주도 에로스를 갖고 있다고 이제 본다면 정봉근 시에 나오는 이 생명은 에로스적인 생명입니다. 그 타나토스와 에로스의 관계가 사실을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특히 타나토스, 죽음 충동은 프로이트가 죽을 때까지도 완전히 자기가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정립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이제 뭐 락강이든 뭐 클라인이든 뭐 여러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죽음 충동, 인간의 프로이트가 발견한 인간의 아주 에로스 못지않게 기본적인 본능인 이 타나토스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자, 이 에로스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옆길로 새서 인문학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생명의 음악이고 그 다음에 이 에로스의 음악이라고 뭐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정봉근 씨는 그래서 이 시 한 편만 읽어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활기찬 어떤 느낌을 줍니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이 약동하는 거죠. 다른 말로 에로스가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속성은 그 음악의 속성은 순환성을 갖고 있고 이제 범신론 이것은 조금 더 작품을 읽어봐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인데 아무튼 에로스의 음악과 순환성은 이 첫 번째 작품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까지 해석하고 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